어쩌다 사업가입니다. 회사에서 능력자라 불리던 사람이 퇴사한 뒤 사업하다 망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늘 우수사원, 승진 1순위, 다들 저 사람은 뭐든 잘하겠지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회사를 나가 몇 달 못 가 말라가는 걸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반대로 학교 다닐 땐 성적도 그냥저냥 회사에서도 튀는 편은 아니었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갑자기 거래처 사장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죠. 더 놀라운 건 전자가 후자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나보다 다 못했던 사람이 왜 더 잘 살지? 이 의문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왜 내 삶은 점점 좁아지고 있지? 이런 위기감이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잔인한 답이 있습니다. 사업은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만드는 사람이 잘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훈련만 받았습니다. 몇 번을 틀려도 정해진 교과서 안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성장해왔죠. 하지만 사업은 다릅니다. 사업엔 교과서도 없고 정답지도 없고 심지어 문제 자체도 내가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시험 잘 보던 사람일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항상 정답을 찾는 법은 익숙하지만 정답이 없을 때 버티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위에 이야기를 끌고 와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편견 공식이기에 조금 더 해상도를 높이자면 시험만 잘 보던 사람은 사업을 못한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만 잘 보던 사람은 왜 사업을 성공시키기 힘들까요? 시험은 정답이 있고 정답을 도출해낼 근거가 학습 자료로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배운 개념이나 공식을 잘 가지고 와서 논리에 따라 풀이 과정을 밟다 보면 이미 정해진 정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시험만 잘 본다는 것은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론을 시험에 따라 잘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는 능력이 좋다는 것인데 사업에는 특정 행동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이 수만 개이며 하나의 결과를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이 수만 개입니다. 게다가 학문이 마케팅이나 경영학 혹은 경제학 같은 실용과학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이론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령 누구나 아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수많은 공급자와 경쟁자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모두가 가격 수용자와 같은 전제 조건이 있고 이런 전제 조건이라는 울타리가 처진 특정 가두리 안에서만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와닿을 만한 예시로 여러분이 코인 노래방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트렌디한 인테리어와 최신식 기기를 들여놓고 SNS에 홍보도 나름 열심히 했지만 손님이 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때부터 마케팅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겠지만 시험만 잘 보던 학생들은 무언가 정답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런 방법을 놓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가장 정답에 가까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문제는 손님이 빈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노래방을 타겟에게 최대한 많이 알려야 하는 것인데 우선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무작정 이것저것 해본 사람이 처음부터 특정 정답을 노린 사람보다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오로지 노출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전단지도 돌려보고 지역 커뮤니티에 홍보도 해보고 인스타 릴스도 만들어보고 유튜브 쇼츠도 해보게 되면 어떤 채널이 내 사업에 잘 맞는지 어떤 콘텐츠가 더 노출이 잘 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혹은 애초에 내 제품이나 서비스는 마케팅보다는 고객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어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통해 노출 자체는 늘릴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혹은 노출을 잘 늘려주는 사람에게 위임을 잘하는 역량이 생겨도 손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노출이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단순화를 시킬 수 있고 조금씩 마케팅의 방식이나 상담의 구성 혹은 프로모션 형식을 신경 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노출도 챙기고 노출에 따른 전환율도 챙겼는데 아직도 손님이 많이 비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회성으로 노출과 전환은 잘 되지만 기존 손님의 재방문 혹은 기존 손님이 신규 손님을 끌어오는 입소문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손님에게 친구 추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라거나 입소문이 날만한 이벤트를 해결책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다른 발상으로 마케팅에 쓸 돈으로 내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이지 않은 속성을 불어넣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럴이 일어났던 고양이 간식을 예시로 들자면 고양이 간식의 본질은 맛이나 영양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럴이 일어나 구매가 많이 일어난 이 간식은 고양이가 간식을 먹는 모습을 촬영하면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는 비본질적 속성을 추가하여 바이럴을 일으켰습니다. 의도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타겟이 반려인이었다면 그들의 귀여운 고양이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다는 욕구 즉 다른 고양이 간식 회사들은 떠올리기 힘든 타겟의 욕구를 떠올려 비본질적인 속성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학창시절에 유행했던 딱지 모으기나 포켓몬 빵 스티커 모으기와 같은 느낌을 떠올리면 그나마 이해가 갈 겁니다. 반면 시험만 잘 보는 사람은 처음부터 노출도 신경쓰고 전환율도 신경쓰고 고객 관리도 신경쓰고 입소문도 신경쓰고 제품과 서비스의 퀄리티도 신경쓰기에 자원이 분산이 되고 특정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존재하지도 모를 정답을 쫓다가 어느 순간 단순하게 하나씩 문제 해결을 해온 경쟁자에게 역전을 허용하고 맙니다. 사업자뿐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 또한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해당 어플을 사용할 때 뭔가를 배우고 사용했나요? 아마 굳이 배우지 않고도 자연스레 사용을 했을 겁니다. 당장 지금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만 해도 굳이 배우지 않아도 영상을 보며 댓글을 달거나 화면 확대를 하거나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기능은 소비자의 경험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회사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사업가의 입장에서 웹을 만들 때 단순히 페이지를 하나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단순한 한 번의 클릭 또한 커다란 저항으로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점이라도 입구에 문턱이 조금만 있더라도 소비자는 무의식적으로 저항감을 느낍니다. 물건을 온라인에서 팔 때 이 물건을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페이지를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무리 내 제품의 장점을 100가지 때려박아도 단순하게 필요한 사람 그리고 얻을 수 있는 효과 소비의 저항감을 느끼는 부분을 심플하게 설명한 페이지가 훨씬 구매 전환율이 높습니다. 만일 내가 아는 사업이 회원을 모아놓고 회원들끼리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매출이 정체되었다면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데 자원을 써야 할까요? 신규 고객을 늘리는데 자원을 써야 할까요? 대부분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초반에는 차라리 신규 고객을 늘리는데 자원을 몰빵해도 됩니다. 놀랍게도 회원 이탈은 신규 고객이 늘면 늘수록
갈수록 줄어들고 회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신규 유입이 적을 뿐 아니라 이탈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중 처벌의 원리라고 하는데 굳이 이론을 외울 필요는 없고 실무상 어느 정도까지는 회원이 늘면 비례적으로 이탈률도 높아지는 게 아니라 회원의 증가수와 이탈률은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초반에는 기존 고객 관리에 쓸 돈으로 차라리 제품이나 서비스 투자와 신규 고객 유치에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정도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대부분 유튜브나 인스타 혹은 네이버, 당근 마켓 전단지 등 틀에 박힌 플랫폼을 떠올립니다. 시험만 잘 보는 사람의 특징이 틀에 박힌 루트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루트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는 법은 본질을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인데 실상 본질이란 관점에 따라 다르기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사례에서 공통점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이런 말은 진부해 보일지 몰라도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능력이 생기면 굳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분야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와 넷플릭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답이 있겠지만 저는 이 둘의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줄여줬다고 꼽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사용하는 번거로움과 조리 시간의 불편함을, 넷플릭스는 보고 싶은 콘텐츠를 찾아 헤매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다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간판들을 보며 간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거나 유명한 매장에 가게 되면 다른 유명한 매장과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공부를 통해 기르고 싶다면 직관의 영역에 가까운 인문학 책을 읽어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꼬리를 물고 나오는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또 단순하게 답을 내리고 또 해당 답에 문제가 나오면 다시 단순하게 답을 내리며 단순함을 이어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 단순함으로 제 구독자분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마 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대부분이 겪을 문제인데 구독자분은 수제 디저트를 플랫폼과 자체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지만 매출이 특정 시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 부업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할지 혹은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특정 물건에는 시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하다는 것인데 아이스크림 장사는 여름철에 잘 되고 붕어빵은 겨울철에 잘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성수기의 흐름에 잘 올랐다 비성수기의 매출을 커버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수제 디저트의 경우 공급자가 많기에 성수기의 축복을 온전히 받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문제를 정의해 보자면 하나는 비성수기의 상품 특성상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수기라도 경쟁자가 많다는 것인데 1차적인 해결책으로 각각 수제 디저트를 인질 상품으로 만드는 방식과 차별화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질 상품은 해당 상품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꾸준히 보수품을 소비하게 만드는 상품인데 나를 갈아 끼우는 면도기, 잉크를 주기적으로 갈아야 하는 복사기 등이 있습니다. 수제 디저트를 인질 상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단순하게 답을 떠올려보면 디저트를 구매하면 모을 수 있는 스탬프 쿠폰을 제공하고 스탬프를 일정 개수 이상 모으면 신제품을 먼저 맛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혹은 수집 욕구를 자극하여 어릴 적 태권도장을 다니면 보상으로 스티커를 받고 스티커로 포도송이를 채웠던 것처럼 디저트를 구매할 때마다 그날의 디저트와 관련된 스티커를 제공하고 그 스티커를 모아 완성할 수 있는 다이어리나 엽서 같은 상품을 따로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졌으니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기로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